안녕하세요. 글 읽어주는 낭낭이입니다. 인공지능에 관한 책을 읽다 보니 뇌에 대해서도 호기심이 생겨 이번에는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쉬운 언어들로 글을 표현했고, 그리고 제목 그대로 뜻밖의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뒤집어 놓는 그런 책입니다. 예전에 생각한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여기서도 뇌는 생각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뇌는 우리의 신체 에너지를 조정, 관리하는데, 이 책에서는 신체 예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흥미로웠던 부분은 뇌는 우리의 거의 모든 행동을 예측한다는 겁니다. 뇌는 우리의 과거 경험과 현재 상황을 기반으로 다음에 이루어질 일련의 행동을 계시하며,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인식 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기억과 환경의 제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논의되는 문제는 자유의지에 대한 것인데, 이 논쟁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아주 쉬운 예로 친구에게 후회할 만한 심한 말을 했을 경우, 우리는 이 말들을 배운 적이 없다면 친구에게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책임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에는 많은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에게 뇌는 생각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내용과, 그리고 뇌는 삼위일체가 아니라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뇌는 생각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옛날 옛적 지구는 뇌에 없는 생명체가 지배하고 있었다. 이 말은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생물학적 표현일 뿐임을 알아주기 바란다. 이 생명체 중 하나는 활류어였다. 만일 당신이 활류어를 본다면 몸 양쪽 측면에서 아가미 같은 구멍들을 발견하기 전에는 그저 작은 벌레쯤으로 착각할 것이다. 활류어는 약 5억 5천만 년 전부터 바다에 살았다. 그들의 삶은 단순했다. 매우 기본적인 이동 체계를 갖추고 있어 물속에서 스스로 나아갈 수 있었다. 먹는 방식도 매우 단순해서 마치 풀잎처럼 바다 밑에 자리를 잡고 작디 작은 생물체가 자신의 입으로 흘러들어오면 그것이 무엇이든 섭취했다. 맛과 냄새는 전혀 상관없었다. 왜냐하면 활류어에게는 우리와 같은 감각기관이 없었으니까. 활류어는 빛의 변화를 감지하는 세포만 몇 개 있을 뿐 눈도 귀도 없었다. 그들의 빈약한 신경계에는 뇌라고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세포 덩어리들이 들어있었다. 활류어를 두고 막대기에 붙은 위장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었다. 이 활류어가 당신의 먼 친척이며 지금도 지구상에 살고 있다. 당신이 오늘날의 활류어를 만난다면 같은 바다를 방랑하던 당신의 아주 오래된 작은 조상과 매우 유사한 생명체를 보는 셈이다. 당신은 선사시대의 바닷속에서 천천히 흔들리는 길이 5cm짜리 작은 벌레 같은 생물을 상상하면서 우리 인류가 진화해온 여정을 이해할 수 있는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고대 활류어에게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당신에게는 수백 개의 뼈, 여러 내장 기관, 팔과 다리와 코와 매력적인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뇌가 있다. 활류어에게 뇌는 필요하지 않았다. 감각을 담당하는 세포들은 움직임을 담당하는 세포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래서 많은 처리 과정 없이도 물속 세계에 대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복잡하고 강력한 뇌가 있어
생각과 감정, 기억과 꿈처럼 다양한 마음의 사건을 일으키고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독특하고 의미 있는 것들의 상당 부분을 이루는 내면의 삶을 만들어낸다. 왜 뇌는 당신의 뇌처럼 진화했을까? 누가 봐도 확실한 답은 생각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흔히 뇌가 일종의 상향진보 방식으로 진화했다고 추정한다. 말하자면 하등 동물에서 고등 동물로 진화해서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는 어떤 동물들보다도 더 정교하게 설계된 생각하는 뇌인 인간의 뇌가 있다는 식으로 가정한다. 결국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최고의 힘이니 말이다. 그렇지 않나? 하지만 이 명백한 답은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우리 뇌가 생각하기 위해 진화했다는 발상은 인간 본성에 대한 엄청난 오해들의 근원이 되어 왔다. 그 소중한 믿음을 내려놓았다면 당신은 뇌를 이해하는 길에 첫 발을 내디딘 셈이다. 우리 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어떤 종류의 생명체인지 이해하는데 한 걸음 다가간 것이다. 5억 년 전 작은 한류어를 비롯해 단순한 생물들이 바다 밑에서 평화롭게 만찬을 즐기고 있을 때 지구는 과학자들이 캄브리아기라 부르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이 시기에 진화적으로 새롭고 중요한 것 하나가 등장했는데 바로 사냥, 곧 잡아먹는 행위. 어디서 어떻게 해서인지 한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게 되었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먹게 되었다. 이전에도 동물들은 서로를 먹어댔지만 이제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먹게 된 것이다. 뇌가 있어야 포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고의적 섭식은 뇌가 발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캄브리아기에 포식자가 출현함으로써 지구는 경쟁이 더 심하고 위험한 곳으로 탈바꿈되었다. 잡아먹는 자, 나 먹히는 자 모두 자신들을 둘러싼 세계를 더 많이 감지하도록 진화했다. 그들의 감각계는 더 정교하게 발달하기 시작했다. 활리오는 빛과 어둠만 구별할 수 있었지만 새로 등장한 생물들은 실제로 볼 수 있었다. 활리오는 단순한 피부 감각만 갖고 있는데 반해 새로 등장한 생물들은 촉각이 더 민감하게 진화해서 물속에서 신체의 움직임을 온전히 느끼고 진동으로 대상을 감지할 수 있었다. 오늘날에도 상어는 촉각을 사용해 먹잇감의 위치를 파악한다. 감각이 더 발달하면서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저 멀리 있는 희끄무레한 것이 먹을 만한 것일까? 아니면 내가 저것에게 잡아먹힐까?가 되었다. 주변 환경을 더 잘 감지하는 생물은 살아남아 성장할 가능성이 더 컸다. 활류어들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주인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환경을 감지하지 못한 반면 새로이 출현한 생물들은 감지할 수 있었다. 포식자와 피식자 모두 서로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았다. 바로 더 정교한 움직임이다.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한데 엮인 활류어에게 움직임이란 지극히 기초적인 수준이었다. 활류어는 먹이가 흘러들어올 때마다 아무 쪽으로나 꼼지락거리면서 장소를 옮겨 자리 잡았다. 그러고는 희미한 그림자만 드리워도 다른 곳으로 잽싸게 몸을 옮겼다. 하지만 포식자와 피식자는 사냥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더 빠르게,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운동체계를 발달시키기 시작했다. 새롭게 등장한 이런 생물들은 주변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먹잇감 쪽으로 또는 위협을 피해 의식적으로 달리고 몸을 돌리고 잠수할 수 있었다. 생물이 멀리서도 뭔가를 감지하고 더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자
진화는 이런 과업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생물을 선호했다. 만약 어떤 생물이 먹잇감을 향해 너무 천천히 움직인다면 다른 생물이 먼저 그 먹잇감을 잡아채 먹어버린다. 만약 오지도 않을 잠재적 위협을 피해 도망가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렸다면 그들은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는 자원을 허비해버린 셈이다. 생존하려면 에너지 효율이 필수 조건이었다. 에너지 효율은 일종의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재무 예산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파악한다. 당신의 몸을 위한 예산 역시 이와 비슷하게 수분, 염분, 포도당과 같은 자원들을 얼마나 얻거나 잃었는지 파악한다. 수영이나 달리기처럼 에너지를 소비하는 행위는 당신의 계좌에서 자원을 인출해 가는 것과 같다. 먹거나 자는 것처럼 에너지를 보충하는 행위는 예금하는 것과 같다. 이는 단순한 설명이지만 몸을 운영하려면 생물학적 자원이 필요하다는 핵심 개념을 잘 담아내고 있다. 당신이 취하는 모든 행위는 경제적 선택이다. 당신의 뇌는 생물학적 자원들을 언제 써야 하고 언제 저축해야 하는지 늘 헤아리고 있다. 재무 예산을 잘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 당신도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돌발 사태를 피하는 것이다. 돈이 필요할 때를 예상해서 자원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다. 신체 예산도 이와 마찬가지다. 캄브리아기의 작은 생물들이 배고픈 포식자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살아남으려면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방법이 필요했다. 굶주림에 떠는 야수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며 그 자리에 얼어붙어 죽은 척하거나 몸을 숨길 것인가? 아니면 야수의 돌진을 예상해 그보다 먼저 도망갈 태세를 갖출 것인가? 신체 예산에 관한 한 예측은 늘 반응을 앞지른다. 포식자의 공격에 앞서 움직일 준비를 한 생물들은 포식자가 덮치기를 기다린 생물보다 생존 가능성이 더 크다. 대체로 예측이 적중했거나 치명적이지 않은 실수를 하고 그것으로부터 뭔가를 배운 생물은 잘 살아남았다. 반면 빈번하게 예측이 어긋나거나 위협을 피하지 못하거나 결국 나타나지 않은 위협에 대해 거짓 경보를 반복한 생물들은 그리 잘 살아남지 못했다. 그들은 주변 환경을 덜 탐색했고 먹이를 덜 찾았으며 번식 가능성도 적었다. 이러한 신체 예산을 과학에서는 알로스타시스라고 한다. 알로스타시스란 몸에서 뭔가 필요할 때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동으로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을 뜻한다. 캄브리아계의 생물들은 온종일 감지하고 움직임으로써 자원을 얻거나 썼으므로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알로스타시스가 신체 시스템의 균형을 잡아주었다. 써버린 자원을 제때 보충하려면 뒤로 물러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다. 동물들은 몸이 미래에 필요할 것들을 어떻게 예측했을까? 가장 좋은 정보원은 자신들의 과거, 곧 이전에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했던 행위들에 있다. 과거 행위가 성공적으로 위협을 피하게 해 주었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는 등 보상을 가져다 주었다면 그들은 그 행위를 반복하려 할 것이다. 인간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동물은 자기 몸을 어떤 행위에 대비시킬 때 어떤 식으로든 과거 경험을 떠올린다. 예측은 이처럼 유용한 역량이어서 단세포 생물조차도 자신의 행위를 예측하여 계획한다. 지금도 과학자들은 이들이 어떻게 예측을 해내는지 수수께끼를 풀어나가고 있다. 한번 상상해보라. 아주 작은 캄브리아기의 생물이 물을 따라 떠내려가고 있다. 저 앞에서 맛있을 것 같은 대상이 감지되었다. 이제 어떻게 할까? 그 생물은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꼭 움직여야 할까?
움직이려면 예산에서 에너지를 꺼내 써야 한다. 경제성 측면에서 그 움직임은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예측이다. 과거 경험에 근거해 새로운 행위에 몸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한 가지 명확히 해두자면 여기서 나는 숙고해서 장단점을 따지는 의식적 의사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련의 특정한 움직임을 예측하고 일으키기 위해서는 생물 내부에서 반드시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다. 그 무언가가 가치를 결정한다. 어떤 움직임의 가치는 알로스타시스에 따른 신체 예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고대의 동물들은 더 크고 더 복잡한 몸으로 진화를 계속해왔다. 이는 몸 내부도 더 정교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막대기에 붙은 작은 위장에 불과했던 환류어에게는 몸을 조절할 수 있는 신체 시스템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물속에서 몸을 곧게 유지하고 원시적인 형태의 장으로 음식을 소화하는 데는 세포 몇 개면 충분했다. 하지만 새로이 등장한 동물들은 피를 뿜어내는 심장과 심혈관계,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호흡계, 감염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응성이 높은 면역계를 비롯한 복잡한 내부 체계들을 발달시켰다. 이러한 체계들은 신체 예산 프로세스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은행 계좌 하나로는 감당할 수 없어 제법 큰 기업의 회계부서가 필요해진 것이다. 이 복잡한 신체들은 이제 세포 몇 개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수분과 혈액, 염분과 산소, 포도당과 코르티솔, 성호르몬과 기타 수많은 자원을 모두 잘 조절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지휘본부가 필요했다. 바로 뇌다. 이렇듯 동물은 몸이 점차 크게 진화하면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신체 예산을 담당하던 몇 개의 세포도 점점 더 복잡성을 띠는 뇌로 진화했다. 몇 억 년 만에 지구는 온갖 종류의 복잡한 뇌들로 어수선해졌다. 600개가 넘는 근육의 움직임을 감독하고 여러 가지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고 혈액을 하루에 2000갤런씩 품어내고 수십억 개의 뇌세포의 에너지를 조절하고 음식을 소화하고 노폐물을 배설하고 병과 싸우는 이 모든 것을 얼추 72년간 잠시도 쉬지 않고 해내는 당신의 뇌를 포함해서 말이다. 당신의 신체 예산은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회계 계정 수천 개와 같으며 당신에게는 그것들을 감당해낼 뇌가 있다. 심지어 이러한 신체 예산 프로세스는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뇌로 인해 한층 더 힘겹고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진 세상에서 일어난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왜 뇌는 당신의 뇌처럼 진화했는가? 이는 사실 대답하기 불가능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진화는 목적을 갖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화에는 왜가 없다. 하지만 최소한 당신의 뇌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지는 말할 수 있다. 뇌의 핵심 임무는 이성이 아니다. 감정도 아니다. 상상도 아니다. 창의성이나 공감도 아니다. 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생존을 위해 에너지가 언제, 얼마나 필요할지 예측함으로써 가치 있는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해내도록 신체를 제어하는 것, 곧 알로스타시스를 해내는 것이다. 당신의 뇌는 음식이나 보금자리, 애정 또는 물리적 보호와 같이 좋은 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지속해서 당신의 에너지를 투자한다. 그렇게 해서 자연의 필수 과업, 곧 당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의 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작은 벌레에서 진화해 아주 복잡해진 신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물론 당신이 지금 이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듯 우리 뇌는 생각하고 느끼고 상상하며 수백 가지 경험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 모든 정신적 활동은 신체 예산을 잘 관리해서 당신을 살아있게 한다는 뇌의 핵심 임무가 낳은 결과물이다. 기억에서 환각까지, 황홀감에서 수치심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뇌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이러한 임무의 일부다. 때때로 눈앞의 프로젝트를 끝마치기 위해 밤늦게까지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어야 할 때처럼 내일 갚아야 할 에너지를 오늘 빌려 써야 하는 날이면 당신의 뇌는 단기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도 한다. 반면에 수학이나 목공과 같은 어려운 기술을 몇 년에 걸쳐 배우는 것처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생존과 번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면 당신의 뇌는 장기적으로 예산을 운영한다. 우리는 뭔가를 생각하거나 행복이나 분노, 경외심 같은 감정을 느끼거나 누군가를 안아주거나 포옹을 받거나 누군가를 친절하게 대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참아내는 일들 하나하나를 경험할 때 몸의 신진대사 예산에 자원을 넣거나 빼낸다고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신체 내부에서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신체 예산이라는 발상은 당신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결국 어떻게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오래도록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풀어내는 핵심 열쇠다. 이 작은 진화 이야기는 당신의 뇌와 주변의 다른 뇌들에 관한 좀 더 긴 이야기의 서두에 해당한다. 다음 이어질 7개의 짧은 강의에서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신경과학, 심리학, 인류학의 놀라운 과학적 발견들을 둘러볼 것이다. 우리는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뇌들로 가득한 동물의 왕국에서 과연 무엇이 인간의 뇌를 특별하게 만드는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아기의 뇌가 점차 어른의 뇌로 바뀌어 가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의 뇌 구조에서 각각 다른 인간의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는지도 살필 것이다. 우리는 심지어 현실의 질문들과도 맞붙을 것이다. 무엇이 우리에게 관습, 규칙, 문명을 만들도록 힘을 주는가? 이 여정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신체 예상과 예측 프로세스, 그리고 당신의 행위와 경험을 만들어내는 이들의 중추적 역할을 다시 들여다볼 것이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뇌와 몸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있는 뇌와 어떻게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밝힐 것이다. 이 책을 덮을 때쯤 당신의 머리가 생각 말고도 더 많은 것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뻐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단 말이다. 뇌는 하나다. 삼위일체의 뇌는 버려라. 2000년 전 고대 그리스에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도시 간 또는 국가 간 전쟁이 아니라 사람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었다. 플라톤은 이렇게 썼다. 인간의 마음은 자기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세 가지 내면의 힘 사이에서 일어나는 끝없는 전투다. 첫 번째 힘은 식욕이나 성욕 같은 기본적인 생존 본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 힘은 기쁨, 화, 두려움 같은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플라톤에 따르면 이 본능과 감정은 당신의 행동을 일탈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짐승과도 같은 것이다. 이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당신은 세 번째 힘인 이성적 사고를 갖게 됐는데 이것이 본능과 감정이라는 야수에게 고삐를 채워 우리를 더욱 문명화되고 도덕적으로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다. 내면의 갈등에 관한 플라톤의 설득력 있는 도덕 이야기는 여전히 서구 문명에서 가장 사랑받는 서사 중 하나다.
욕망과 이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내면의 줄다리기를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니 뒷날 과학자들이 인간의 뇌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설명하기 위해 플라톤이 말한 전투가 뇌 어디에서 벌어지는지 찾아보려 했던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옛날 옛적에 우리는 도마뱀이었다. 3억 년 전 먹고 싸우고 교미하는 것과 같은 기본 생리 욕구를 위해 파충류의 뇌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그로부터 약 1억 년이 지나 우리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부분이 진화했고 그렇게 우리는 포유류가 되었다. 그러고 나서 이 뇌가 마침내 내면의 야수를 조절하는 이성 영역을 진화시켰다. 우리는 인간이 되었고 그 뒤로 오래오래 이성적으로 살았다. 이러한 진화 이야기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삼위일체의 뇌로 알려져 있듯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는 생존을, 하나는 느낌을, 하나는 생각을 담당한다. 가장 안쪽에 있는 층, 다른 말로 도마뱀의 뇌는 이른바 고대의 파충류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우리의 생존 본능이 들어있는 곳이다. 변연계라 불리는 가운데 층은 선사시대의 포유류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감정을 담당하는 오래된 부분을 담고 있다고 추정된다. 되뇌피질의 일부인 가장 바깥층은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있으며 이성적 사고의 근원이라고 한다. 심피질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심피질 일부를 전전두피질이라 부르는데 이곳은 감정적 뇌와 파충류의 뇌를 조절해 우리가 비합리적이고 짐승처럼 굴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삼위일체의 뇌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매우 커다란 되뇌피질을 가졌다는 것에 주목하고 이를 의심할 나위 없는 이성적 본성의 근거로 본다. 당신도 아마 눈치챘을 것이다. 지금 나는 인간 뇌의 진화에 대해 두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앞의 2분의 1강에서 나는 내가 점점 복잡해지는 신체의 에너지 자원 예산을 관리해 가면서 감각계와 운동계를 점점 정교하게 진화시켰다고 했다. 하지만 3층 뇌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의 동물적 충동과 감정을 정복하기 위해 이성이 생겨나면서 뇌는 층을 이루어 진화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다른 과학적 관점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가 틀렸기 때문이다. 삼위일체의 뇌 가설은 과학을 통틀어 가장 성공적이었으며 가장 널리 퍼진 오류 중 하나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설득력이 있으며 때때로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바를 정확히 보여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당신 혀에 있는 뮤레는 부드러운 초콜릿 케이크의 달콤한 한 조각에 이끌리지만 당신은 방금 아침 식사를 마쳤기 때문에 사양한다. 이럴 때면 충동적인 도마뱀의 뇌와 감정적 변연계가 당신을 케이크가 있는 쪽으로 밀어내지만 이내 이성적인 심피질이 끼어들어 이들을 굴복시켰다고 쉽게 믿게 된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나쁜 행동은 내면의 고삐 풀린 고대 야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좋은 행동도 이성의 결과물이 아니다. 그리고 이성과 감정은 서로 전쟁을 벌이지도 않으며 심지어 이 둘이 뇌의 각각 다른 부분에 살지도 않는다. 뇌가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설은 여러 해에 걸쳐 몇몇 과학자가 제기했는데 20세기 중반 내과 의사 폴 맥클린이 공식화했다. 맥클린은 뇌가 플라톤의 전쟁 이야기와 같은 구조로 생겼을 거라고 상상했다.
그리고 당시 손에 넣을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었던 외관 검사를 통해 이 가설을 확인했다. 죽은 도마뱀과 포유류, 인간의 뇌를 현미경으로 두루 관찰해 단지 눈으로만 이들 간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식별해낸 것이다. 맥클린은 다른 포유류의 뇌가 같지 않는 새로운 부분들을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는 이 부분을 심피질이라 불렀다. 또한 파충류의 뇌가 갖고 있지 않은 일련의 부분들을 포유류의 뇌가 가지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이를 변연계라 불렀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인간 기원의 이야기가 탄생했다. 맥클린의 삼위일체의 뇌 가설은 과학계의 일부 영역에서 호응을 얻었다. 그의 추정은 간결하고 우아했으며 인간 이성의 진화에 대한 찰스 다윈의 생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윈은 저서 인간의 유래에서 인간의 마음은 몸과 함께 진화했으며 우리 모두에게는 오래된 내면의 야수가 살고 있어서 합리적 생각으로 길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1977년에 출간한 저서 에덴의 용을 통해 삼위일체의 뇌라는 개념을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렸다. 그는 이 책으로 플리처상을 받기도 했다. 오늘날 일반인을 위한 과학책이나 신문, 잡지, 기사들을 보면 도마뱀 뇌라든가 변형계 같은 용어들이 마구잡이로 쓰인다. 이 책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나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팔고 있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특별판에서 고객의 도마뱀 뇌를 자극해 판매를 증진시키는 법이라는 칼럼을 발견했다. 그 옆으로 나란히 진열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흔히 감정의 뇌라고 일컫는 영역이 뇌 어디를 말하는지 열거해 놓고 있었다. 뇌 진화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미 삼위일체의 뇌 가설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들을 이미 갖고 있던 때에 에덴의 용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일찍이 신경세포라 불리는 뇌세포들의 분자 구성에서 발견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 전문가들은 뇌가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발상을 완전히 버린다. 더 정교한 방법으로 신경세포를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발상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었다. 맥클린이 연구하던 시절 과학자들은 뇌에 염료를 주사하고 종이장처럼 얇은 고기가 되도록 썬 뒤 착색된 조각을 실눈을 뜬 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이 뇌와 저 뇌를 비교했다. 오늘날 뇌 진화를 연구하는 신경과학자들도 이 작업을 하지만 신경세포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안에 유전자를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도 사용한다. 과학자들은 종이 다른 두 동물의 신경세포들이 매우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같은 유전자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 신경세포들이 같은 진화적 기원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인간과 쥐의 특정 신경세포에서 동일한 유전자들을 발견한다면 그 유전자를 가진 유사한 신경세포들이 인간과 쥐의 마지막 공통조상에게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해 과학자들은 쥐나가 마치 퇴적암의 지층처럼 뇌에 층을 쌓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쥐의 뇌와 명백히 다르다. 층을 쌓아온 방식이 아니라면 우리 뇌는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달라졌을까? 뇌는 진화의 시간을 거치는 동안 점점 커지면서 재조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의 뇌에는 4개의 신경세포, 클러스터 또는 뇌 영역이 들어있다. 이것이 당신의 몸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촉각을 만들어내도록 돕는다. 이 뇌 영역들을 통틀어 1차 체성 감각 피질이라고 한다.
하지만 쥐의 뇌에서 1차 체성 감각 피질은 하나의 영역으로 되어 있어 여기에서 모든 과업을 수행한다. 우리가 맥클린처럼 인간과 쥐의 뇌를 간단히 눈으로만 들여다본다면 인간의 뇌에서 발견된 체성 감각 영역 중 3개가 쥐에게는 없다고 믿기에 이를 것이다. 그리하여 이 세 영역은 인간에게서만 새로 진화된 것이며 인간 특유의 기능들이 이 영역에 들어 있으리라고 결론 내릴 것이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우리의 4개 영역과 지의 1개 영역에 같은 유전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냈다. 이 한 토막의 발견이 진화에 관해 무언가를 암시해준다.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6,600만 년 전에 살았던 인간과 설치류의 마지막 공통조상은 오늘날 우리 뇌의 4개 영역이 담당하는 기능들을 수행하는 하나의 체성 감각 영역을 가졌으리라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의 뇌와 몸이 더 크게 진화함에 따라 그 하나의 영역이 확장되어 그때까지 맡았던 책임들을 재분배하기 위해 세분화되었을 것이다. 뇌 영역들의 재배치, 곧 영역 간 분리와 통합을 통해 더 복잡한 뇌가 만들어졌고 이로써 더 크고 복잡해진 신체를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종의 뇌들을 비교해 유사점을 찾아내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진화의 경로는 일직선이 아니며 종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닐 때가 있다. 육안으로는 달라 보이는 부분들이 유전자상으로는 비슷한 것일 수 있고 유전자상으로는 다른 것들이 매우 비슷해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동물 두 종의 뇌에서 같은 유전자를 찾아내더라도 이 유전자들은 서로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다. 분자 유전학의 최신 연구들 덕분에 우리는 파충류와 포유류 동물들이 인간과 같은 종류의 신경세포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그 전설적인 인간의 신피지를 만들어낸 신경세포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인간의 뇌는 파충류의 뇌에다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과 이성을 담당하는 부분이 진화해 덧붙여지는 방식으로 생겨나지 않았다. 그보다는 훨씬 더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났다. 과학자들은 최근 모든 포유류의 뇌가 단 하나의 제조 계획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파충류와 다른 척추동물들도 같은 계획대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신경과학자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아직은 이러한 연구에 관해 알지 못한다. 아는 사람이라 해도 이러한 발견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 막 생각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이 공통된 뇌 제조 계획은 난자가 수정된 직후 배아가 신경세포를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부터 돌아간다. 포유류의 뇌를 형성하는 신경세포들은 놀라울 정도로 예측 가능한 순서대로 만들어진다. 이 순서는 생쥐, 쥐, 개, 고양이, 말, 개미핥기, 인간,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한 모든 종류의 포유류 동물에게서 똑같이 발견된다. 그리고 유전학적 증거들은 이러한 순서가 파충류와 조류, 그리고 일부 어류에게도 나타남을 강력히 시사한다. 그렇다. 과학적 지식에 따르는 한 당신은 다른 물고기의 피를 빨아먹으며 살아가는 칠성장어와 똑같은 뇌 제조 계획을 갖고 있다. 그토록 많은 척추동물의 뇌가 같은 순서로 발달한다면 왜 이 뇌들은 제각각 달라 보이는 것일까? 그 이유는 만들어지는 프로세스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종별로 각 단계를 지속하는 기간이 짧거나 길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구성 요소들은 똑같다. 차이가 나는 것은 오직 시간이다. 예를 들어 되뇌피질을 구성하는 신경세포들이 만들어지는 단계는 인간보다 설치류가 짧고 도마뱀은 이보다 훨씬 더 짧다. 그래서 우리의 되뇌피질은 크고 생쥐의 것은 작으며 이구아나의 것은 훨씬 더 작거나 없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마법을 써서 도마뱀의 배아에 들어가 뇌를 형성하는 신경세포를 만드는 기간을 인간 정도만큼 늘릴 수 있다면 그 도마뱀은 인간의 되뇌 피질 비슷한 것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뇌에 새로운 부분이란 없다. 우리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은 다른 포유류의 뇌에도 들어있으며 다른 척추동물에서도 찾아낼 수 있다. 이러한 발견으로 삼위일체의 뇌 가설의 진화적 토대는 흔들린다. 이 가설의 다른 부분, 곧 인간의 뇌에 비범하게 커다란 되뇌 피질이 있어서 우리가 가장 이성적인 동물이 된다는 이야기는 어떠한가? 글쎄, 우리의 되뇌 피질이 큰 것도 맞고 진화의 시간을 거쳐오면서 점점 더 커진 것도 맞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동물들에 비해 어떤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다룰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제기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인간의 되뇌 피질이 뇌의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말 더 커졌나? 좀 더 과학적으로 의미 있게 묻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의 되뇌 피질이 뇌 전체 크기에 비해 이례적으로 큰 것일까? 왜 이것이 더 나은 질문인지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다. 당신이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본 여러 주방의 형태를 잠시 떠올려 보라. 어떤 주방은 크고 어떤 주방은 작다. 당신이 어마어마하게 큰 주방 안에 있다고 상상해 보라. 당신은 생각할 것이다. 와우, 이 집 사람은 요리를 즐기나 봐. 이것이 합리적인 결론인가? 아니다. 주방 크기만 보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당신은 집 전체 크기에 비해 주방이 어떤지 고려해야 한다. 큰 집에 큰 주방이 있다면 특별한 일이 아니다. 전형적인 집 설계도를 그냥 확대한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작은 집에 엄청 커다란 주방이 있다면 집주인이 전문 요리사거나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같은 원리가 뇌에도 적용된다. 커다란 뇌에 비례해서 커다란 되뇌 피질을 갖고 있다는 것은 특별할 게 없다. 사실상 이것이 정확히 우리 인간이 가진 것이다. 모든 포유류는 신체 크기에 비해 비교적 커다란 뇌를 가졌으며 되뇌 피질 역시 뇌에 비해 비교적 커다랗다. 우리의 되뇌 피질은 상대적으로 뇌가 작은 원숭이, 침팬지, 그리고 다양한 육식동물에게서 발견되는 상대적으로 작은 되뇌 피질의 확대 버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코끼리나 고래의 더 커다란 뇌에서 발견되는 더 커다란 되뇌 피질의 축소 버전이기도 하다. 만약 원숭이의 뇌가 인간의 뇌만큼 크게 자랄 수 있다면 그 되뇌 피질의 크기 또한 우리의 것과 같아질 것이다. 코끼리는 우리보다 되뇌 피질의 크기가 훨씬 크다. 하지만 인간이 코끼리 크기가 된다면 인간의 뇌도 마찬가지로 커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 되뇌 피질의 크기는 진화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며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설명도 필요하지 않다. 되뇌 피질의 크기는 또한 얼마나 이성적인 종인가에 관해 아무것도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 서구의 과학자와 지식인들은 커다랗고 이성적인 되뇌 피질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는 오랜 세월 동안 그 개념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렇다. 진화 과정에서 뇌의 발달 단계 중 어떤 것은 더 길게, 어떤 것은 더 짧게 지속되도록 특정 유전자들이 변형되었으며 이것이 뇌 안에서 상대적으로 크거나 작은 부분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니 당신에게는 도마뱀 뇌도 감정적인 야수의 뇌도 없다. 감정만 전담하는 변연계 같은 것도 없다. 그리고 이름부터가 잘못 붙여진 심피질은 새로 나타난 부분도 아니다. 많은 척추동물들이 동일한 신경세포들을 발달시켰으며 몇몇 동물의 경우 결정적 단계가 충분히 오래 지속되면서 이 세포들이 되뇌 피질을 형성하는 것이다. 인간의 심피질, 되뇌 피질 또는 전전두 피질이
이성의 근원이라고 선언한다든가 전두엽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이른바 감정적인 뇌 영역을 조절한다는 이야기에 관해 당신이 읽거나 들은 모든 것은 시대착오적이거나 한심할 정도로 정확하지 못하다. 삼위일체의 뇌라는 발상과 감정 및 충동과 이성 간의 싸움에 관한 서사는 현대의 신화, 근거 없는 통념이라 할 수 있다. 분명히 해두는데 나는 우리의 큰 뇌에 이점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고층 빌딩을 건설하고 프렌치 프라이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들은 우리의 뇌가 단지 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해서도 곧 살펴볼 것이다. 더욱이 다른 동물들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인간을 능가하는 능력들을 진화시켜 왔다. 우리는 날 수 있는 날개가 없다. 우리는 자기 체중보다 50배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지 못한다. 우리는 절단된 신체 부위를 재생시킬 수 없다. 이러한 능력들은 우리에게 초인적인 힘으로 여겨지지만 작은 생물들은 늘 해오던 일이다. 박테리아조차 당신의 장속이나 우주 공간과 같이 혹독하고 낯선 환경에서 살아남는 것 같은 특정 과업들을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게 해낸다. 자연 선택은 우리를 향해 진행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특정 환경에서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도록 돕는 특정 적응력을 갖춘 흥미로운 동물 한 종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동물들이 인간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다. 동물들은 각자 독특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주변 환경에 적응한다. 당신의 뇌는 쥐나 도마뱀의 뇌보다 더 진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르게 진화한 것이다. 당분간은 뇌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게 될 것 같아요. 내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는 뇌에 대해 알아가는 게 재미있습니다. 어쩜 내 자신을 더 잘 알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낭낭이었습니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